자,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학을 수행하고 있는데, 소위 교육과학을 자유화한다, 그런 과학인데, 여태까지 정말 시대에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면은, 우리가 첫 번째 다룬 문제가 교육학의 근본 문제 상황이 심각하다. 그걸 지적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교육학은 교육 연구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데, 교육 연구를 하려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 시간부터는 교육의 맥락이라고 하는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나 큰 산, 이 정보무 선생님의 교육관을 검토하는 시간을 했습니다. 초기부터 후기까지 그 상당한 정도의 사상의 변천이 있었다. 그 우리가 확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어 보인다. 내가 되게 4가지 정도 얘기했죠? 뭐더라? 뭐예요? 첫 번째가 그 교육의 과학화라고 하는 문제인데, 과학을 한다는 것과 교육을 한다는 것은 범주가 다른 종류의 것이단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교육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서 기능주의적인 한계가 있다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치 선택에 있어서 그 교육 고유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내재적 가치를 말씀하시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외적 가치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마지막으로 그 교육학의 자유화, 그래서 선생님의 큰 앰비션이었는데, 알고 보면은 충분하지 않다. 너무 행동과학 쪽에 치우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얘기에 이어서 교육의 맥락이라는 주제로 또 다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교육의 총체적 차별화라는 주제입니다. 맥락의 차이. 네 번째가 이 4가지 좀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교육을 먼 데서 조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을 바라본다면 남산 꼭대기를 바라본다 할까? 그래서 관악구를 알기 위해서 서울 전체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첫 번째 주제가 그 맥락의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 맥락이라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교육관을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한 이신론적인 의미를 가져요. 맥락이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세 개 부분의 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교육과 교육 아닌 것을 덩어리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계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 적어져 있을 텐데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는 얘기. 그 다음에 사회화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변하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는 사회화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사회화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혹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주제를 다뤄야 돼요. 그 다음에 수도계와 교육이라는 것도 있어. 수도계와 교육이라는 거. 내가 세 개 구분하는 방식이 조금 이따 얘기가 더 설명이 되겠지만 크게 봐서 세속계, 수도계, 교육계 이래요. 그런 다음에 세속계와 구분시키려고 하는 게 사회와 교육이 구분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수도계와 교육을 어떻게 구분시키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나눠가지고 그 문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자, 맥락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교육 본인은 교육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 관점의 주안점은 뭐냐면은 교육을 삶의 한 양상으로 본다는 거죠. 삶의 한 양상이라고 할 때 그럼 다른 양상이 어떤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른 양상이라는 것은 가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의 양태하고 교육의 삶의 양태가 어떻게 다르느냐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것은 부분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가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걸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돼. 통째로 다가오고 봐요. 통째로. 그래서 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적어도 이 분야는 그 분과 학문이 그런대로 그 고유한 맥락을 확보해 왔어요. 근데 교육학계고는 전혀 그런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육학이 정립되려면 그 고유한 맥락부터 정립이 나가요. 그런데 왜 그것이 실패했는가? 이 부분을 약간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전 시간에 가령 교사 양성과 양성기관과 우연히 맞아 떨어졌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용병학력이 교사 양성기관에 교양과목을 들어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좀 더 인식론적으로 검토해보면은 그 경향에는 실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증주의 인식론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실증주의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원자주의라고 그래요. 원자주의. 애토미즘. 그건 강의 초에 약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소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합하면 전체 지식이 된다. 그런 얘기야. 하나의 이론은 명제로 나눌 수 있고 명제 하나하나가 검증이 되면 이론 전체가 검증되는 것이다. 이런 식. 그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과 학문이든가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사회학이든 뭐 행정학이든 중요한 개념을 우리가 모으면은 교육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애토미즘이 있었어. 각각의 것이 확실한 것이면 된다. 또 그걸 합치면은 교육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적인 실패야. 실패.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의 전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게스컬트를 주목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 유리 조각이 많다고. 산산이 부서졌어요. 유리 조각이. 무슨 유리 조각일까? 이런 생각하죠? 그래야 그래. 그럼 부분을 봐서 모르죠? 하나의 가설은 뭐냐면 이 부분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전체가 있을 것이다. 그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는 무엇의 부분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한 가설을 하고 이 부분이 모아져서 어떤 것이 형성되는가를 시행착오에서 여러 번 해보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게 하나의 소주병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은 맥주병의 일부다.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부분의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예를 나는 또 하나 토끼와 오리 얘기하긴 했죠. 그렇지 않았어. 당장 그런 연상이 떠올랐다면 내 의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이 토끼로 보았을 때와 오리로 보았을 때 다른 해석을 하게 되죠. 그런 거야. 그래서 교육을 말이죠. 어떤 조각조각으로 이해하려면 안 돼. 예. 이것도 교육, 저것도 교육 이런 식으로 합치면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합쳐진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된다고. 또 하나 그 실증주의에 잘못된 가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박한 경험주의예요. 그러니까 저 시간에는 사회철학적인 측면을 얘기했지만은 그 실증주의의 한 특징은 뭐냐면은 순수한 어떤 실제가 있다. 그리고 지식이나 언어는 그것을 표현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식의 타당성은 그 개념과 그 실제의 대응성에서 알아볼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소위 대응설이 주저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어떤 관념이 있고 그 관념이 실제와 어떤 대응성이 있는가 알아본다. 근데 그런 생각은 소위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인식론이 발전하면서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어떤 대상세계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언적 범주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진료라는 것은 말이야. 진료의 의미는 그렇게 됐어요. 그걸 이제 칸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접수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안에 걸러지는 여과 장치에서 의미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대응설이 그 힘을 잃고 있어요. 자연과학에서조차. 그러니까 관찰이 아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지. 이론과 그 실제 간의 대응성을 알아보는 수단이 관찰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그 관찰이라는 것은 이론에 따라 다른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 자체가 이론 의존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론의 타당성을 관찰해서 검증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야 그래. 왜 돌아가요? 이런 것은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예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위트겐슈타인이나 소실의 경우 그것은 그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구하는 실제를 직접 접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무엇을 보고 우리는 진리 탐구를 한다는 것이냐 말이에요. 그 진리 규명을 하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그 자체가 지금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나 최소한 그 대응설보다 나은 설이 뭐냐면은 정합설이라고 합니다. coherence theory라고 하죠. 대응설은 이제 correspondence theory라고. 뭐 이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체제를 갖춰야만 지식이다.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대응설보다는 훨씬 앞서 있다. 체제. 이것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면 이론이라고 했어요. theory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개념 정의가 아니라 이론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체계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된다. 세오리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음의 눈이라고 봐야 돼요. 마음의 눈. 마음의 눈이 갖춰져야 대상세계가 보인단 말이죠.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정합설이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 중요한 것도 하나 가르쳐줄게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저 유명한 헤겔 생각이요. 아세요? 근데 헤겔에 이제 긍정할 부분과 부정할 부분이 많은데 난 놀란 부분이 있어. 헤겔을 읽다가.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개념보다는 이론이 더 구체적이다. 이런 말. 상세하고 다르죠? 개념이 구체적이고 이론이 추상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뒤집어 엎은 거야. 개념이 추상적이고 이론이 구체적이다. 이런 얘기야. 왜 그랬을까? 지금 내가 여태 얘기해온 바에 하면 그 답이 나오는데, 하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체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 해요 안 해요? 개념 하나로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개념 하나만 돌고 나가지고 그 의미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기 짝이 없는 거라고. 근데 이론이라는 것은 요소에 각각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의미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구체적이지.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것과 이론을 이해한다는 그 많은 차이가 있어.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건 뭐 하는 얘기야. 이론으로 이해해야만 그 모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교육학은 그 점을 전혀 유의하지 않았어요.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정의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 개념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분과 학문의 개념으로 파악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의 의미가 사방팔방으로 다른 분과 학문의 사실로 환원됐단 말이에요. 그걸 맥락의 혼동이라는 말을 쓰는 말이 있어. 맥락의 혼동. 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적어도 정합서를 진리의 기준으로 택했을 때 지금의 교육학은 허위다. false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의 교육학에 있어서 정합설의 기준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대응성만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지. 사회학적 개념을 가지고 사회학적 사실을 발견해가지고 꼭 알아본다 해가지고 톡에 쳐가지고 그 톡에 탭을 잔뜩 만들어가지고 대응성이 얼마 있다. 그런 얘기 몇 번 해봐야 소용없다 이거야. 대응돼야 할 사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문제란 말이야. 지금 교육학의 문제를 알겠어요? 전적으로 허위인 학문이에요. 적어도 교육을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뭐 통계치 내고 무슨 관찰하고 이럴 여지가 없다고. 그 이전의 전제가 아직 충족되지 않고 있어.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전 시간에서부터 얘기했지만은 교육은 오히려 교육학에 의해서 은폐되고 소외되고 그래요. 진리 규정의 1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교육의 맥락이에요. 교육의 맥락. 교육이 이치한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것은 여타의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맥락과 어떻게 다르느냐.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해나가야 돼요. 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교육을 체험한다거나 인식한다는 말은 그것의 전체적인 의미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교육을 이해했다고 볼 수 없다. 알았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진리 기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알았어요? 교육을 통째로 볼 만한 어떤 안목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교육을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갑시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처럼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교육을. 내가 관악구를 이해하겠다 그러면은 관악구 아닌 것까지 바라봐야 돼. 남산에 올라가지고. 근데 그게 다음 주제인 세계 구분의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계략. 어떻게 교육적인 삶은 여타의 삶과
총체적으로 다른가. 총체적으로 다른가. 그걸 어렴풋이나마 획정을 해야 돼요. 여타의 세계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게 뭐겠어요? 자연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우선 자연계를 들어보자고, 엉뚱하게. 예. 자연계는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꽤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도 여럿으로 밝혀졌어요. 총체적으로 구분되는 여러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에도. 그래서 거기에는 가령 물리의 세계가 있고 화학의 세계가 있고 생물의 세계가 있다. 이 세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차이가 난다. 그런데 물리, 화학, 생물 세계가 교육의 세계다 이렇게는 안 되죠. 그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거기에 동의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그 깊이 따지기도 전에 그것은 아니다 말이야. 근데 좀 더 어려운 대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인문사회적 세계란 말이죠. 인문사회적 세계. 그 가운데 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라는 것은 골치 아픈 세계랍니다. 교육 입장에서. 이것도 서로가 총체적으로 다른 걸로 이해되고 있어요. 각 분과 학문에서. 그걸 여기서 다 따지자면 정치하고 경제하고 사회하고 문화, 인류학, 행정학 다 해야겠지. 그래야 그래요. 역량은 있다고도 시간적으로 부족해. 역량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다른 것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라고. 느끼는 거. 정치와 경제는 어떻게 다를까? 왜 경제는 정치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되고, 그죠? 정치는 왜 경제의 논리로 봐서는 안 되는 거야? 부분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 이런 얘기란 말이죠. 내가 대충 특징 지어볼게요. 이것도 사실 공부라면 공부를 꽤 한 편이에요. 물론 겸손을 해야겠지만, 왜냐하면 정치학자는 아니니까. 알다시피 정치는 권력이 획득되고 배분되고 유지되는 세계예요. 권력. 그리고 이것은 모든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말이지 국회에서나 정부 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산업 보편적인 양상이야. 내가 보기에는 동물들도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개인 혹은 집단 간에는 그 권력의 동조에 따라서 적과 아군이 구분되고 이에 따라 연합, 결탁, 배탁, 충돌, 복수 등에 의한 경합이 이루어진다. 이건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이 정치적으로 갈등하고 있죠? 어차피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정치적 관계는 권력이 균형을 유지했을 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균형을 갖추지 않았을 때 하나의 적응 방식은 뭐예요? 아부나 복종이라는 방식도 있죠. 정치적인 적응 방식이에요.
자기보다 세는 굉장히 센 놈인데 같이 부딪히려고 하면 그 패배야. 제일 보면 굴복하거나 아부하거나. 그때 정치의 관계가 균형을 유지하는 거야. 경제계는 전혀 또 다른 얘기란 말이야.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이것은 물질과 재화가 생산되고 교환되고 소비되는 세계다. 이렇게 돼 있어. 아까 이건 마키아벨리적 논리는 전혀 쓰일 수가 없어요, 이 안에는. 아담 스미스 쪽이야. 그래서 물질적 부가 최고의 가치 척도고, 여기서는. 그리고 시장에 의한 공급과 소비가 가치를 형성하고, 그리고 경제적 관계는 상호 간의 이해가 조화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권력이 조화되는 것과 다른 거다. 총체적인 차이라는 거죠. 또 하나, 사회적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합하는다는 의미에서 사회고, 사회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사회학에서 그 고유한 영역을 얘기할 때 그 사회, 소셜 시스템이죠. 그건 또 아까 그런 것들과 달라. 그건 사회 체제와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개인에게 그 상황에 맞는 구성원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행동하기를 요구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할 때 그 연극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소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계층과 위계가 있고, 어디에 소속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에 관해 인정과 비난이 이루어지고, 또 그 무대에서는 입신양명이라는 야망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됐어. 근데 교육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균형될 수 있어야 돼. 교육 본의로는 이런 걸 통틀어가지고 세속계라는 말을 써요. 세속계. 서양에 없는 개념인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걸 통틀어서 세속계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세속계의 특징이 교육계적 특징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공통된 특징을 내가 좀 얘기해볼까? 이건 생존을 위한 우리 외부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적응해야 할 서로 다른 내용을 선대로부터 상속받아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디에서 규정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적응에 대한 보상은 권력, 부, 지위. 여기는 치열한 경쟁 원리가 있고, 그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 내면의 상태보다는 겉에 나타나는 행동이 중요하고, 따라서 표류부동의 인상관리나 임기응변적인 적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회화와 관계된 부분이에요. 사회화와 관계된 부분. 조금 이따가는 사회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를 얘기할 거예요. 교육과.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뭡니까? 이제 문화와 종교와 구분하는 것인데, 사실 문화라는 것은 최근에 비교적 그 고유한 맥락을 규정해 나가는데, 종교는 내가 보기에 종교 안에 충분히 연구되는 것 같지 않아. 종교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맥락이라는 거. 되게 교육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뭐 종교 철학이라든가, 종교 심리학이라든가, 종교 사회학, 종교 행정학 이런 쪽으로 가는 거 보니까, 그런 엘레아데 같은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특징을 내려고 애는 썼지만은 충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보면은 그 문화와 종교 범주 안에 말이죠. 미묘한 세계가 있어요. 아직 구분되지 않은 말이에요. 그걸 나는 수도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와 종교를 합한 것이 수도계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 역사적으로 수도계라 할 수 없고 종교계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독자적인 세계가 하나 있다. 이런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수도계라고 하고 그 수도계와 교육을 구분하려고 그래. 또 관련 지으려고 그러고. 그럼 수도계라는 건 뭐냐, 이거? 수도계라는 건. 이럴 때 서양의 수도원 생각하지 말라고. 너무 서양화됐어. 수도란 말은 옛날부터 통일했을 쓴 말이에요. 베네딕트 수도원은 그 후의 얘기야. 그래서 그거 갖다 수도라는 말로 번역하면 잘못된 거예요. 수도계의 연유를 따지면은 그 세속계적인 범주, 가치, 생활에 주는 한계, 그리고 일상성에 주는 한계, 이걸 초월하려고 하는 필요성에서 생긴 세계들이에요.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간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가령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할 수 있는 거거든? 그거 알죠? 그렇지. 우리가 흔히들 장애물 그러는데, 장애물은 우리 안쪽과 무관하게 규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정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1m 허들이 말이죠, 장애라. 그것은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놈한테 쓰는 말이지. 그래, 안 그래? 혹은 뛰어넘을 수 있기 전의 얘기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역량이 나한테 있다면 그건 장애물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안쪽 것을 개발해가지고 해방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런 시도를 했던 세계들이 수도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도계 종도 말이거니와 각 수도계마다 끝없이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걸 다 체험하기 전에는 그 수도계를 다 이해하기 힘들겠지. 그래, 안 그래요? 또 하나 미묘한 부분은 뭐냐면은 설사 체험을 했다고 해도 형언하기가 힘들어. 그 말 공감이 가요? 정확한 말은 너도 해봐. 이 정도란 말이야. 정확한 너도 해봐. 이 정도라고. 그래서
그 수독의 종류나 수준을 다 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또 설사 인류 역사가 지금 이렇다고 해도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 수 없는 건 아니지. 예. 나는 이 정도로 예를 들 수가 있다고 봐. 가령 학문, 수독이. 그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내적 가치란 말을 그대로 얘기했죠. 그래. 왜 학문하느냐? 근원적으로는 진리탐구다. 그리고 진짜 진리탐구에 몰입하는 사람은 희생을 무릅쓴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게 내적 가치야. 학문을 발전시킨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학문으로부터 덕을 보는 게 아니라 학문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다. 미묘한 세계죠. 이해하기 힘든 세계. 그 다음에 각종 예술, 적어도 그 본질에 있어서 수도기적이야. 또 그 안에 많은 하위 장르들이 있죠. 예술에. 또 각종 스포츠에 그런 수도계적인 요소가 많아요. 스포츠. 내가 잘 예를 드는 게 검도, 태권도, 유도 같은 것이야. 그래 안 그래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날 명동에서 놀러 가려면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딴 집단하고. 지금은 그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올드 데이스는 그랬어요. 명동에 가서 한밤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술 처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지. 그룹별로 돌아다녀야 되고 애인이 있으면 더 좋고 그 다음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해에는 말이죠. 우리 그룹이 약표에서 태권도 7단이라는 놈을 하나 끼워줬어요. 좀 그 땀떠거리기 위해서 말이지. 가가지고 마음 놓고. 해칠 필요는 없지만 해치면 당하는 건 억울하거든? 그놈 하나 딱 끼워가지고 같이 갔는데, 술 먹던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자신감 있으니까 뭐, 고성도 지르고 그랬겠지. 시비가 붙었어요. 믿는 놈은 이놈인데, 그러면 하는 말이 도망가자야. 도망가는 게 최고라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질 하기 위해서 태권도인 것 같지는 않아. 우리 착각이었어. 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도자를 붙인 이유가 있구나. 나 그 뜻을 알지. 검도도 나는 안 해봤지만 그 이상한 거란 말이야. 평생 검도 안 사는데 그 사람 죽였단 말 못 들었거든? 그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취미 같은 것도 그래. 예. 일본 사람들이 이거 붙인 이름이 많아요. 화도, 다도, 가도, 서도, 기도, 심지어 식도까지 있다고. 식도 하여튼 우적우적 먹으면 안 돼요. 그냥 허리 찢는 거야. 뭐가 또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세계들이 많고 또 수준도 여러 가지다. 식도에도 1단, 2단, 3단, 5단이 있어요. 점입 과정이라 끝도 없어. 그러니까 평생 그거 가지고 즐기지. 그런데 그것과 교육과는 어떤 관계냐? 어떻게 다르냐? 그 문제야. 나는 관계가 있다는 말이야. 관계가 있다. 수도교와 교육계와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한다는 말까지도 할 수 있어.
이 말 할 때는 뭐예요?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전제가 되죠. 내 사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X와 I가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함축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고 그 말을 하면 무의미한 말이다 말이죠. 어떻게 다른데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갖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10분 쉬고 나서 그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았어요?